1권 7편 25장입니다. 1절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발제자께서 출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일단 뭐 책 읽으시면서 또는 발제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네, 당장 없으시면은 제가 강의식으로 조금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아까 발제 대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론적으로 꽤나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은 오해 내지는 이제 오독을 할 수 있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막스주의 경제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막스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막스의 원래 의도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정식화를 하고 그걸 또 이제 대중들한테 전파하는 과정에서 의도에 어쨌든지 간에 정확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달되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자, 일단 보죠. 자, 25장에서 막스가 이야기하는 게 제일 첫머리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본의 증가가 노동계급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주제에서 중요한 게 뭐다? 자본의 구성과 축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구성의 변화다라는 건데요. 자본의 구성이 뭐고 이 구성의 변화가 뭔지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아주 일반적으로 시작을 하면은요. 어떤 뭐든지 어떤 경제 형태에서든지 생산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생산수단과 노동력, 백체적 요소와 구체적 요소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정한 생산을 위해서는 이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역시 특정한 비율로 결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기계 한 대를 노동자 한 명이 관리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무리 없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노동자 한 사람이 옆에 붙어서 계속 원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때 그걸 손봐줘서 생산이 무리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예, 생산력의 발전 또는 이제 노동 생산성의 증대는 이런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결합되는 비율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느냐? 자, 기계 한 대당 노동자 한 명이 붙어서 관리하는 상황에서 이제 기계가 개량이 됐어요. 그래서 원료 공급이 자동으로 됐습니다. 수동이 아니라. 그리고 개량된 기계는 잔고장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기계 한 대당 노동자 한 사람이 붙어서 이걸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이제 똑같은 동일한 노동자 한 사람이 기계 한 대가 아니라 기계 10대를 관리하는 상황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결합 비율이 생산수단의 비중이 커지고 노동력의 비중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생산력의 발전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 형태에서 관철되는 법칙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공부하고 있고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동시에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수단과 노동력 사이의 비율이 생산력 발전의 결과로 노동 생산성 증대의 결과로 생산수단의 비중이 커지고 노동력의 비중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면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 비중은 어떻게 되겠느냐, 비율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불변자본의 비중이 증대하고 가변자본의 비중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생산성 증대가 일어나기 전에 기계 한 대의 가격이 자본가가 기계 한 대를 구매하는데 지출해야 될 투하 자본이 1,000억 원이고 노동자 한 명한테 지급하는 임금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이 비율이 기계 10대당 노동자 한 명이 됐을 때는 기계 가격이 그대로 1,000억 원이고 노동자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라면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비율이 1,000억 원 대 1,000만 원에서 1조 원 대 1,000만 원으로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지금 이 예에서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사이의 비율이 10배 증대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비율도 똑같이 10배 증대했어요. 즉, 생산수단과 노동력 사이에 이제 비율 변화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비율, 결합 비율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노동 생산성이 증대하면 생산수단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 한 대가 예전에 1,000억 원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성능이 좋은 개량된 기계지만 자본가가 800억 원만 지불하면 이 기계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비율이 1,000억 원 대 1,000만 원에서 1조 원 대 1,000만 원이 아니라 8천억 원 대 1,000만 원으로 이제 바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생산수단과 노동력 사이의 비율은 10배 증대했는데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비율은 8배 증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변화 과정일 텐데 락스가 생산수단과 노동력 사이의 이제 결합 비율과 불변자본, 가변자본 사이의 결합 비율을 각각 이제 정의를 하죠. 자, 어쨌거나 불변자본 가치 증대는 생산수단의 양적 증대보다 이제 훨씬 완만하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 이제 공부할 텍스트에서도 명시적으로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생산수단과 노동력 사이의 비율, 이른바 이제 그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의 이제 소재적 결합 비율이죠. 이 결합 비율을 소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또는 사용 가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파악한 비율을 막스가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라고 부르고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비율을 자본의 가치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 구성이 상승하면서 가치 구성도 상승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술적 구성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변화된 비율이 반드시 1대1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기술적 구성의 변화가 가치 구성에 반영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첫머리에 나온 얘기인데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씨 이 부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본의 구성은 두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가치 측면에서 고찰하면 이 구성은 자본이 불변자본, 즉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변자본, 즉 노동력의 가치 또는 임금 총액으로 분할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 과정에서 기능하는 소재의 측면에서 고찰하면 어떤 자본이든 생산수단과 살아있는 노동력으로 분할되는데 이 구성은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양과 이 생산수단의 활용에 필요한 노동량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나는 전자를 자본의 가치 구성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라고 부른다. 양자 사이에는 긴밀한 상호관계가 있다. 이 상호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나는 자본의 가치 구성이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의해 결정되고 또 기술적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 그것을 자본의 음,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른다. 내가 간단히 자본의 구성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 좋습니다. 자본의 구성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가치 구성이 기술적 구성에 의해 결정되고 기술적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자본의 가치 구성이 변화하는데 무엇 때문에 변화했느냐? 기술적 구성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가치 구성이 변화하면 이때 이것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이제 생산력 발전에 영향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생산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산수단과 노동력 사이의 결합 비율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비율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대해서 막스와는 다른 이제 협소한 그 정의를 내리는 그런 이제 막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까 예를 들었을 때 기계와 노동자 사이의 결합 비율이 10배 증대했을 때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비율도 10배 증대한 상황을 상정을 했었죠. 근데 현실에서는 불변자본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기술적 구성의 변화가 가치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기술적 구성의 변화가 가치 구성에 비례적으로 그대로 반영될 경우에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대한 이제 엄밀한 정의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이게 막스와는 다른 정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본문 2절에서 그 사실을 이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제문에는 그 해당 부분은 좀 빠져 있는데, 2절에 850쪽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은 이제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그러나부터 이제 읽으면 될 것 같으네요. 이상배 씨 부탁합니다. 네. 그러나 자본의 불변 부분에 대비한 가변 부분의 감소 또는 자본의 가치 구성의 변화는 자본의 소재적 구성 부분들의 구성 변화를 대체적으로 표시할 뿐이다. 예컨대 방적업에 투하된 자본 가치는 18세기 초에는 2분의 1이 불변 자본, 2분의 1이 가변 자본으로 구성되고 있었지만 현재는 8분의 7이 불변 자본, 8분의 1이 가변 자본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일정한 양의 방정 노동이 생산적으로 소비하는 원료, 노동수단 등의 양은 18세기 초에 비해 수백 배나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노동이 소비하는 생산수단의 양은 증대하지만 그 양에 대비해 그것의 가치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생산수단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양의 증가에 비례해 증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차이는 불변 자본이 전환되는 생산 수단의 양과 가변 자본이 전환되는 노동력의 양 사이의 차이보다 더 훨씬 완만하게 증대한다. 전자의 차이는 후자의 차이와 함께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 증가 정도는 훨씬 적다. 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스가 결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는 개념을 기술적 구성과 가치 구성이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상황에 한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의 이제 정의는 막스와는 이제 다른 정의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아실 필요가 확인하시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이제 그 대독한 이제 발제문 같은 경우 그 사실이 이제 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 여기서 또 이제 발제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가 자본의 기술적 구성, 노동 생산성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 우리가 읽고 있는 텍스트의 이제 역자인 김소연 교수님조차도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 사실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의 대표격인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공통 텍스트가 2015년에 나온 개혁판인데요. 그 이전 판본에 보면은 이 유기적 구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번역이 돼 있었냐면은 자본의 가치 구성이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의해 결정되고 또 기술적 구성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다라는 식으로 그대로라는 단어가 이 사이에 들어 있었어요. 네, 이건 사실 그 저자의 이제 의도를 조금 과도하게 해석한 그 역자의 월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번역본을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역작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그대로라는 단어를 좀 빼자라고 해서 그건 수용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분의 그 의견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 문구에 이제 해당하는 원문을 우리가 이제 잠깐 보면은요. 자, 첫 시간에 이제 보여드렸고, 몇 번, 그,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막생의 콜렉티드 웍스, 영어판 저작집의 사이트죠. 저작집이 대부분 올라와 있는 자본론 1권이 35권이고요. 중에서 우리가 7편 25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네, 자본주의 축적의 이제 일반 법칙 이제 1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 문단이에요. 그래서 I call the value composition of capital 자본의 예, 가치 구성이 insofar as it is determined by its technical composition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and mirrors입니다. mirrors the change of the latter 가치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에 이것을 organic composition of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mirrors라는 단어는 뭐 이걸 이제 조금 우겨서 해석하면은 1대1로 이제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것처럼 읽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막스의 본문을 2절의 내용을 보면은 막스가 그렇게 협소한 즉 기술적 구성과 가치 구성의 이제 비례적인 변동으로만 이 개념을 한정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문을 읽지 않고 또는 이제 원문을 읽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제 고민해서 읽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권위 있는 누군가의 그 해석에 근거해서 이제 읽었을 때는 다르게 이제 읽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자인 김수현 교수께서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막스주의 경제학을 접하고자 하는 분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해설서나 이제 강의 같은 게 많이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책이나 강의를 이제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대한 이제 막스하고는 이제 다른 해석이 올바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제 책을 직접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스와는 다른 해석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식의 개념 규정이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그 발제문 대독할 때도 잠깐 나왔는데 자본론 3권 3편에 가면 이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거든요. 근데 이 유기적 구성에 대해서 막스와는 다른 정의를 하는 입장은 이윤율 저하 법칙에 대해서도 역시 막스와는 다른 해석과 결론을 내리게 되고 또 이 이윤율 저하 법칙이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경제 위기, 공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공황을 설명하는데도 그 막스와는 이제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일권 수준에서 이 개념을 공부할 때 제대로 익히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장 자체는 뭐 김소영 교수님이 원조라고 하기보다는 이분이 이제 그 박사학위를 그 영국에서 이제 유학을 해서 거기서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유학 시절에 이제 지도 교수였던 분들이 주장한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국에 와서 이제 그대로 계속 설파를 하셨던 건데 그 주장 자체가 애초에보다 막수와는 이제 다른 그런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원문을 보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좋을 거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유기적 구성 개념에 대해서. 자, 그리고 아까 그 발제문에도 솔직히 나왔지만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가치 구성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굳이 가치 구성이라는 용어가 이미 있는데 유기적 구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치 구성이지만 이 기술적 구성의 변화와는 이제 무관하게 가치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도발했어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를 살해했는데 그렇게 이제 전쟁 상태가 지속이 되면 원유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산 과정에 아무런 이제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수단과 노동력 사이에 비율 자체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료인 이제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변자분 부분에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가치 구성이 증가하겠죠. 근데 그때 가치 구성의 증가는 기술적 구성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란 뭐다? 기술적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 가치 구성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구성의 변화와 가치 구성의 변화가 반드시 비례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막스가 그렇게 이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25장에서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결국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노동 계급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을 주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즉 불변 자본에 비해서 가변 자본의 이제 비중이 생산력 발전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데 이게 유기적 구성, 이걸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노동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뭐다? 막스가 이제 상대적 과잉 인구라고 이제 부르는 산업 예비군, 자본가 입장에서 불필요한, 당장 불필요한 존재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산성이 증대하는, 생산력이 발전하는데 자본가는 갈수록 노동자들 중에서 점점 더 많은 수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일권 하에서 이제 기계화 대공업에서 이제 여러 차례 나왔었죠.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다라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이걸 이제 엄밀하게 이론적으로 지금 정식화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뭐 나름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이제 노동절약적 기술 혁신이라고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훨씬 더 이제 와닿는 표현이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에요. 그래서 자본의 규모는 점점 증대하는데 고용은 늘지 않는다라거나 엄청난 축적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증대는 극히 미미한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이제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이미 19세기 중반의 시점에서 막스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제 필연적인 경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예, 잠깐 떠들썩했었고 뭐 극최근에는 지금 뭐예요? AI라는 이제 이름으로 조만간 모든 노동자들이 쓸모없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예, 불가피한 거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제 불가피한 거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발제문에 있는 내용은 제가 그냥 이제 뛰어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론 3권에 가면은 이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래서 이윤율이 장기에 걸쳐서 이제 경향적으로 저하하는 게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게 법칙의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아직 우리는 일권 수준에서 이윤과 이윤율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계급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 지금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뭐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정도입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다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뭐 이해가 조금 덜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설명 내지는 이제 문제 제기 뭐든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없으신가요? 예, 항상 이제 그 발제자가 참석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 질의응답이라는 게 조금 부진해서 제가 떠들게 되는데요. 질문 자, 하나만 네네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읽을 때는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아까 발제문을 보다가 제가 헷갈려가지고요. 그 네네네.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네. 아까 발제문을 보면서 아, 아, 그거 네, 이따가 이제 2절에서 우리 공부할 거예요. 이쪽인가? 예. 네. 아니 뭐 좋은 질문이신데 그 일단은 이 1절 범위에서 질문을 먼저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갈게요. 자, 1절에서 더 없으신가요? 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생산성의 증대, 노동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고도화된다. 불변자본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일단 1절의 제목을 보면 어때요? 1절은 자본의 구성이 이제 변하지 않은 상황을 상정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축적이 진행되는데 예, 새로운 뭐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 과정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산 규모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노동력도 비례적으로 이제 더 필요해지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이 그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결코 장기적으로 이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나마 이게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일단 1절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837쪽의 세 번째 문단을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수 씨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요. 예, 자본의 증가는 그 가변적 구성 부분, 즉,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증가를 포함한다. 추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잉여 가치의 일부는 끊임없이 가변 자본, 즉, 추가적 노동 기금으로 재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정들이 불변이고 또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불변이라고 가정하자. 즉, 생산수단의 일정한 양을 운동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동일한 양의 노동력이 요구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자의 생활을 위한 재원은 분명히 자본에 비례해 증가하며 자본의 증가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들도 그만큼 더 빨리 증가한다. 자본은 해마다 잉여 가치를 생산하고 그 잉여 가치의 일부는 해마다 최초 자본에 첨가되므로 또 이 첨가분 그것은 이미 기능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 증대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므로 그리고 끝으로 치부욕에 대한 특별한 자극,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거나 새로운 사회적 욕구가 발전한 결과 새로운 투자 영역이 개척되는 등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잉여 가치 또는 잉여 생산물이 자본과 수입으로 분할되는 것의 변동만으로도 축적의 규모는 갑작스럽게 확대될 수도 있으므로 자본의 축적욕이 노동력 또는 노동자 수의 증가를 능가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그 공급을 능가해 임금이 등기할 수 있다. 위의 전제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런 상황은 수고하셨고요. 어, 장기적으로는 임금 상승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예,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이 공급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자본가들한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을 이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어쩌면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이제 임금 인상을 악마화하는 이런 이제 빌미로 계속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이제 반복되어 온 이런 주장들인데 관련해서 예, 예, 나름 노동자들한테 이제 가장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843쪽부터 이제 볼 텐데요. 842쪽부터 한 두 쪽 정도의 그 각주 6번의 이제 멜서스에 관한 대단히 재미있고 흥미있고 그 실체를 이제 정확하게 까발려주는 각주가 있어야 꼭 한번 시간 내서 본문하고 별도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43쪽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헌 씨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가정한 축적 조건, 즉 노동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축적 조건에서는 자본에 대한 노동자들의 종속 관계는 견딜 만한 또는 이든의 말대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형태를 취한다. 그 종속 관계는 자본의 증대에 따라 더욱 내포적으로 되지 않고 더욱 외연적으로 될 뿐이다. 자본의 착취, 지배의 영역이 자본 자체의 크기와 자본에 종속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확대될 뿐이다. 노동자들 자신의 잉여 생산물, 이것은 점점 증대하고 끊임없이 추가 자본으로 전환되고 있다. 잉여 생산물 중 더 많은 부분이 지불수단, 임금의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데 그 덕택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소비 범위를 확대하고 의복, 가구 등 자기들의 소비 재원을 약간 늘릴 수가 있고 심지어는 약간의 준비금까지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더라도 노예의 경우 입는 것과 먹는 것과 대우가 개선되고 페쿨리움이 다소 많아지더라도 노예의 종속관계와 착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 노동자의 종속관계와 착취도 사라지지 않는다. 자본 축적의 결과 노동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 노동자 자신이 이미 만들어낸 금사슬, 자본의 길이와 무게로 말미암아 그 사슬의 긴장이 약간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예, 따름이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노동자들의 처지가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도 있는데 노동자들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 하에서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자본주의적 착취, 그리고 노동의 자본에 대한 종속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게 뚜렷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이제 볼게요. 자, 그 다음 쪽입니다. 아까 이제 읽으신 부분에서 내포적, 외연적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는 내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외연적으로 될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내포적이라는 거는 이제 질적인 종속의 이제 심화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외연적이라는 거는 양적인 확대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이것 때문에 자본가들이 투자를 꺼려하게 되고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건데 실제로 이런 식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나름 급진적이라는 경제학자들조차도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을 한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그게 이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45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정명욱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임금의 증가는 기껏해야 노동자가 제공해야 할 지불받지 않는 노동의 양적 감소를 의미할 따름이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감소는 결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위협하는 점까지 도달할 수는 없다. 임금률을 둘러싼 폭력적 충돌, 애덤 스미스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충돌에서는 고용주는 대체로 이긴다. 충돌을 도외시한다면 자본 축적의 결과 노동의 가격이 등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첫째로 노동의 가격이 등기해도 축적의 진행은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등기하는 경우다. 이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스미스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 이윤이 감소한 이후에도 자본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이윤율이 낮은 거대 자본은 이윤율이 높은 소규모 자본보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증가한다. 북부론 3. 이 경우 지불받지 않는 노동의 감소는 자본 지배의 확대를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로 노동 가격의 등기로 이윤이라는 자극이 감소되어 축적이 약화되는 경우다. 축적률, 잉여 가치 중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부분의 비율은 감소한다. 그러나 이 감소와 더불어 이 감소의 원인, 자본과 착취 가능한 노동력 사이의 불균형, 즉 착취 가능한 노동력의 양을 초과하는 자본의 양이 사라진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기구는 생산 과정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한다. 노동의 가격은 다시 자본의 자기 증식력에 적합한 수준, 이 수준이 임금 등기가 시작하기 전에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던 수준보다 낮든지 같든지 또는 높든지 간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면은 자, 임금의 상승이라는 게 결국 노동자가 제공할 부분 노동의 양적 감소, 잉여가치의 양적 감소를 의미할 뿐이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임금이 상승하면 이윤의 원천이 잉여가치가 줄어들 뿐이다라는 건데 그 감소가 결코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임금이 올라도 자본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축적을 확대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 임금이 너무 올랐다라고 해서 자본가들이
예, 이른바 이제 투자를 줄이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임금이 이제 다시 하락하면서 자본가들이 이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 충분히 이윤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말이 전도돼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847쪽으로 다시 가보면요. 박미숙 씨 잠깐 읽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줄입니다. 바로 이런부터요. 바로 이런 자본 축적의 절대적 운동이 착취 가능한 노동력의 양의 상대적 변동에 반영되고 있을 뿐인데도 마치 착취 가능한 노동력의 양 자체의 독립적인 운동이 전자를 이기는 것 같이 보인다. 수학적 표현을 빌리면 축적률이 독립 변수이고 임금률은 종속 변수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적률이 임금률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마치 이제 임금이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문단을 건너뛰어서 이른바부터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자연적 인구 법칙의 바탕을 이루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법칙은 간단히 말해 자본 축적과 임금률 사이의 관계는 자본으로 전환된 지불받지 않는 노동과 추가 자본의 운동에 필요한 추가적 지불받는 노동 사이의 관계로 환원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두 개의 서로 독립적인 양, 즉 자본 크기와 노동 인구 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동일한 노동 인구의 지불받지 않는 노동과 지불받는 노동 사이의 관계에 불과하다. 만약 노동자 계급이 제공하고 자본가 계급이 축적하는 지불받지 않는 노동의 양이 급속히 증가해 그것이 자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불받는 노동의 비상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임금은 등귀하며 그리고 기타 조건이 같다면 지불받지 않는 노동은 임금 등기에 비례해 감소한다. 그러나 이 감소는 자본을 길러내는 잉여 노동이 더 이상 정상적인 양으로 제공되지 않는 점에 도달하자마자 반작용이 시작된다. 즉 수입, 잉여 가치를 가리킨다. 반작용이 시작된다. 즉 수입 중 자본화되는 부분은 감소하고 축적은 쇠퇴하며 임금의 등기 운동은 장애에 부닥친다. 그리하여 임금의 등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토대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더 확대되는 규모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한계 안에 머문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에 의해 자연법칙으로까지 신비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축적 법칙이 실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본관계의 끊임없는 확대 재생산을 매우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노동 착취도의 어떤 감소와 노동 가격의 어떤 등기도 자본주의적 축적의 성격 자체에 의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좋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임금이 오르더라도 결국 그건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생산이 원활히 이제 유지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이제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임금 상승을 통해서 축적이 일시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지만은 그 결과 이제 다시 임금이 하락하면서 그 원인이 스스로 이제 제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결론이 어떤 가정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나마 축적이 진행되면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변하지 않는 상황, 노동자들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2절로 가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변 자본이 갈수록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드니까 더 심각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예, 2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숙 씨 아까 질문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다시 아, 확인할 박나영이셨구나.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 자본의 집중과 집적에 대해서 이해한 것과 아까 저기 발제문에서 올라온 게 지금 다른 것 같아서 지금 그래요? 보고 발제문을 나서 한번 볼까요? 예, 예, 보고 나서 확인을 못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예, 좀, 예, 예, 좀 설명을 좀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예. 예. 그 발제문에서 집적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가 예, 여기 나와 있었죠. 상당히 이제 그 간략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텍스트에 있는 내용 정도고, 그래서 이제 뭐 2-3, 2-4만 보시고, 4, 2-5까지 이제가 이제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죠. 예. 자, 근데 어떻게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축적이라는 건 잉여 가치를 재투자하는 거잖아요. 개인적 소비에 써버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잉여 가치를 개인적 소비에 전부 다 탕진하면은 단순 재생산밖에 일어나지 않지만 축적이 진행되면 확대 재생산이 진행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본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나선형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막스 이전에 시스몽디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점점 이렇게 이제 그 덩치를 불려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걸 이제 그 자본의 집적이라고 일단 부르죠. 영어로는 concentration of capital이고, 축적과 동일한 의미의 집적이라고 또는 좁은 의미의 집적이라고 이제 막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자본만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모든 개별 자본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끊임없이 이제 집적, 잉여 가치를 재투자함으로써 덩치를 불리고 있는 건데 모든 자본가들이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자본가들의 경쟁의 과정에서 누구는 운이 나빠서 누구는 수완이 부족해서 경쟁에서 이제 탈락하는데 그러면서 이 탈락한 자본들을 살아남은 자본이 흡수하게 되죠. 이른바 M&A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사회 전체의 자본 중에서 점점 더 큰 부분이 소수의 자본가의 수중에 놓이게 된다. 이런 과정이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이걸 막스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룬 축적과 동일한 의미의 집적과 구분해서 자본의 집중이라고 부르죠. 센트럴리제이션 오브 캐피탈.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축적이 진행되는 과정은 이 집적과 집중이 수반되는 과정이다라는 것.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입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질문하신 아니, 분께서 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문을 지금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발제문에 발제문에서는 제가, 어떤 내용을 준 건가요? 지금, 저 다시 한번 예, 사실 발제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길게 나와 있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다른 책에 있는 부분으로 이제 옮겨오신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예, 부분인지 지금 잘 예,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예. 자, 딱히,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네. 내친 김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아주 단순하게 그 도식화를 하면은 이제 집적은 그냥 축적, 잉여가치의 자본화와 동일한 것이고 집중은 이제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텍스트를 읽다 보면 사실은 막스가 이 집중을 집적의 한 형태로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른바 집적을 이제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축적과 동일한 의미의 집적과 이 집중까지를 이제 둘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발제문에도 이제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형성된 자본의 집적이고 개별적 독립성의 파괴이고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수탈이고 다수의 소자본을 소수의 대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해당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853쪽입니다. 질문을 하신 분이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주실래요? 정량께서 853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사회적 총자본이 수많은 개별 자본으로 분열하거나 또는 그 분열한 조각들이 상호 배척하는 것은 그들 사이의 흡수에 의해 상쇄된다. 자본들의 흡수는 수단과 노동 지휘의 단순한 집적, 축적과 동일한 의미의 집적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형성된 자본의 집적이며 그 개별적 독립성의 파괴이고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수탈이며 다수의 소자본을 소수의 대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흡수 과정이 앞의 집적 과정과 다른 점은 흡수 과정은 이미 존재하고 기능하는 자본들의 분배 변화만을 전제하며 따라서 그 작용 범위는 사회적 부의 절대적 증대 또는 축적의 절대적 한계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의 수중에 자본이 대량으로 증대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축적, 집적과 구별되는 진정한 집중이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적하고 집중을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전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이제 집중도 결국에는 집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론 2권하고 3권을 읽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막스가 집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1권 읽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건 집중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집적이라고 쓰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막스는 이 집적이라는 용어를 집중까지를 이제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점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자본주의가 이제 주기적인 공황을 두드려 맞으면서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형편이 나쁜 자본들이 공황기마다 대거 이제 그 몰락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자본들이 이들을 대단히 손쉽게 헐값에 인수하면서 덩치를 이제 불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인 공황이 이런 식의 이제 집중, 독점이 심화되는데 촉매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자유 경쟁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이제 독점이 지배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물론 막스가 이제 독점 자본주의라는 이런 용어를 쓰진 않았고 예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고 축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집중의 과정을 통해서 독점으로의 경향이 불가피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스가 자본론 1권을 처음 집필했던 1860년대, 특히나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이제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제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막스 사후에 이제 그 엥겔스가 독일어 타판을 1890년에 출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에는 이미 19세기 말쯤 되면은 이런 독점화 경향이 이른바 선진국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각주 10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영국이나 이제 미국에서 트러스트라는 이제 거제 독점체가 출현하고 있다라는 이제 사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발제문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신용제도라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은 이런 정도네요.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자, 2절까지 해서 더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발제자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음, 배 때문에도 있는데 862쪽에 몇 쪽이요? 862쪽이요. 아, 862쪽이요. 저긴데 네, 발제문에 예, 예, 여기 찾았습니다. 네, 네, 예, 여기 텍스트로 쪽으로 볼게요. 텍스트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예, 앞뒤 문장들을 살펴보는데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862쪽에 중간쯤에 나와 있는 것 밑에서 한 10번째 줄 뭐 이런 정도네요. 예. 아, 아니구나. 예, 이 정확하게 한계는 중간쯤이네요. 15번째 줄. 예. 네. 이 한계 뒤에 언급될 폭력적 수단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해서 뒷부분에 언급된다고 나오기는 했는데 혹시 23장에서 미리 언급해 주신 시초 축적이 폭력적 수단이랑 관련된 건지 아니면 이게 공황을 의미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예, 수축적, 원시적 축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뒤에 나온다는 게 그 내용인데, 네, 자본주의적 생산이 처음 막 태동했을 때는 자본가들이 이제 충분한 노동력을 구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착취할 수 있는 노동 인구의 자연적 한계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노동 인구를 급격하게 늘리는 방식은 뭐냐? 결국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존재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결코 평화적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이제 공부하게 될 시초 축적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어렵지 않게 납득이 되실 거예요.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조금 뜬금없는 질문인데 왜 상대적 과잉 인구는 과잉 인구고 예, 잉여 가치는 잉여로 가치인지 예. 아, 왜 이렇게 번역을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궁금해서요. 예, 예. 근데 뭐,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항상 1대1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동일한 단어를 동일한 그 한글로, 한국어로 이제 번역하는 게 올바른 번역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의미상 그 전달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외국어하고 우리말이 1대1로 항상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보면은 그 잉여 가치는 서플러스 밸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리고 이제 그 과잉 인구는 이제 이 서플러스 파퓰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어느 쪽을 택하면은 되냐라는 거고 잉여 인구라고 해야 되느냐 과잉 가치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의미를 서플러스라는 그 단어 영어의 서플러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제 과잉이라는 의미도 있고 잉여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떤 개념에 이제 어떤 식으로 번역해서 개념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제 어색할 수도 있고 적절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번역어들의 거의 대부분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그 일본 같은 데서 먼저 이제 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이제 그 우리보다 먼저 막수주의 이론을 수입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그 적절한 그런 번역어를
찾아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뭐 우리가 지금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공부할 때 딱히 뭐 무리가 따른다라거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걸 이제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게 저는 이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멜더스라는 그 문구에서 나오는 절대적 번식 과잉이랑 네네. 대비되는 개념이어서 혹시 네. 과잉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좀 궁금해서 예, 그게 바로 이제 예, 864페이지에 네네네. 했는데 찾았어요. 이게 이제 지배계급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자, 864쪽의 두 번째 문단이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멜서스뿐만 아니라 당대의 모든 그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들, 뭐 멜서스는 물론 이제 지주계급의 대변자였지만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임금 인상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임금 철칙설이라는 이런 주장이 당연한 것으로 이제 통용됐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노동기금은 불변의 크기다라는 이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멜서스의 인구론이 이런 거잖아요. 임금을 올려주면 애들이 너무 많이 새끼를 쳐서 번식을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다시 굶어 죽어서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이제 논리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기적 구성이 이제 고도화된다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죠. 자본가들이 보기에 예, 불필요한 그런 존재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지배계급의 그 대변자들은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죠. 절대적 반식 과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마침 그 페이지 예, 저 주석 15번 네, 해서 네, 이거 좀 지역적인데 여기서 네. 드디어 시스몽디의 도움을 받아 이 말이 조롱인 건지 누가 비아냥인 도움을 거죠. 받았다는 건지 비아냥인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시스몽디라는 사람은 이제 막스 이전에 리카도 이론의 기초에서 사회주의를 주장한 사람인데 실제로 이제 시스몽디가 이야기한 건 과잉 소비가 아니라 과소 소비거든요. 그래서 자, 이 멜서스의 정치 경제학 원리는 그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을 때 이제 나왔던 그런 텍스트죠. 무슨 얘기를 했어요? 결국 멜서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그로서는 대단히 예외적으로 과잉 생산이라는 문제를 흔쾌히 했다고 했잖아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결코 곧죽어도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멜서스는 이제 지주계급의 대변자로서 야,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과잉 소비를 해주면 된다. 자본가 너네들은 축적만 하고 지주와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걸 소비해주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3절에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865쪽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하에서. 가변 자본의 증감과 취업 노동자 수의 증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변 자본이 증가하더라도 고용은 불변이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본가들에게는 노동자를 더 고용하기보다는 이미 고용한 노동자한테 임금을 조금 더 주고 과도 노동을 시키는 게 대단히 유리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노동자들을 두 배로 고용하려면 공장도 두 배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동일한 노동자를 빡세게 돌리면 불변 자본에 대한 투자를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얼마나 막대한 이득이냐라는 거.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66쪽에 하단에 그럼으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진 씨 지금 가능하신가요? 네, 네, 읽어주십시오. 그럼으로부터요. 그러므로 상대적 과잉 인구의 생산 또는 노동자들의 풀려남은 축적의 진전에 따르거나 이것에 의해 촉진되는 생산 과정의 기술적 변혁보다 더욱 급속히 진행되며 또 기술적 변혁에 대응하는 불변잡은 부분에 대비한 가변잡은 부분의 상대적 감소보다 더욱 급속히 진행된다. 생산 수단은 그 규모와 작용력이 증대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취업 수단이 되는 정도가 훨씬 줄어드는데 이 관계 자체는 노동 생산성이 증대함에 따라 자본은 노동자에 대한 수요보다 더 급속하게 노동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노동자가 더 많은 노동을 한다는 사실에 의해 다시 수정된다. 이리하여 노동자 계급 중 취업자들의 가도 노동은 그 예비군을 증가시키고 거꾸로 예비군의 경쟁을 통해 취업자들에게 가하는 압박의 강화로 취업자는 가도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자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계급의 일부에게 가도 노동을 시킴으로써 나머지 부분을 강요된 나태에 빠지게 하는 것과 또 그 반대로 산업 예비군 때문에 취업자가 가도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개별 자본가들의 치부 수단으로 되며 동시에 사회적 축적의 진전에 대응하는 규모로 산업 예비군의 생산을 촉진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예, 870쪽에 그 마지막 문단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박지현 씨 읽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산업예비군은 침체기와 평균 정도의 호황기에는 현역 노동자 군대의 압력을 가하고 과잉 생산과 열광적인 확장기에는 현역군의 요구를 억제한다. 따라서 상대적 과잉 인구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는 배경이며 이 수요 공급 법칙의 작용 범위를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욕과 지배욕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한계 안에 객관시킨다. 이제 이른바 이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자본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나왔던 이른바 보상이론입니다. 그 보상이론의 실체가 여기서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음, 네, 이어서 872쪽의 세 번째 줄부터 계속 읽어주세요. 박지현 씨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박지현 씨 읽어주십시오. 자, 박지현 씨 들리세요? 네, 음소거를 네, 하지 않았네요. 음소거가 돼 있는 상태였네요.
네, 872쪽의 세 번째 줄부터 네. 부탁드립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자본의 증가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노동의 공급은 노동자 계급의 증가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서로 독립된 두 개의 힘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한쪽이 무겁게 되어 있는 주사위처럼 자본은 두 측면 모두에서 동시에 작용한다. 자본의 축적이 한편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훈련하게 해서 노동자의 공급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실업자들의 압력은 취업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노동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따라서 일정한 정도까지는 노동의 공급을 노동자의 공급과 무관한 것으로 만든다. 이런 토대 위에서 행해지는 노동의 수요 공급 법칙의 작용은 자본의 독재를 완성한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타인의 부가 그만큼 더 많아지며 그리고 그들의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자본의 가치 증식 수단으로서 자기들의 기능조차 그만큼 더 위태롭게 되는 이유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자마자 또 그들이 자기들 사이의 경쟁 강도는 전적으로 상대적 과잉 인구의 압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또 그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 자연 법칙이 자기들 계급에 미치는 파멸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통해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에 계획된 협력을 조직하려고 노력하자마자 자본과 그의 아첨꾼인 정치경제학은 영원한 그리고 이른바 신성한 수요공급 법칙에 대한 침해라고 떠들어낸다.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의 어떤 결단도 이 법칙의 조화로운 작용을 교란시킨다는 것이다. 예, 이른바 이제 노동조합을 이제 악마화하는 이런 논리의 실체가 이제 뭐냐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3절이었습니다. 자, 더 없으시면 4절로 넘어갈게요. 발제자께서 4절 관련해서 질문 먼저 해주시죠. 아, 네. 어, 4절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과잉 인구는 언제나 세 가지 형태라고 언급하면서 유동적, 잠재적, 전체적 형태를 이야기했는데 뒷부분에 이제 뭐 하다 보면 중, 세 가지 하고 나서 마지막에 최하층이라고 네 네, 번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냥 그렇거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아, 예, 예, 네. 예. 아, 네, 그리고 877쪽 맨 아래에 있는 고정적 과잉 인구는 그러면 빈민에 해당하는 건지 고정적 과잉 인구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잉인구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고정적 과잉인구를 뭐 세 번째 범주 이하라고 생각해도 어, 될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른바 정체적 과잉인구라고 이제 생각해도 될 텐데 사실은 이 과잉인구라는 개념, 상대적 과잉인구라는 개념이 훨씬 더 이제 광범위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실업자와는 예,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고 기꺼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고자 하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노동자는 전부 다 상대적 과잉인구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뿐만 아니라 이른바 불안정 노동이라고 불리는 모든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예외 없이 이제 상대적 과잉인구에 속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악하면 실업자라는 이제 규정보다 훨씬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자들의 이제 처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예, 그래서 상대적 과잉인구라는 개념이 뭐 대단히 이제 그
명확한 그 개념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개념이죠. 예, 그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이제 그 생각하지도 못한 뭐 오늘날에 최근에 와서야 이제 뭐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도 이른바 실업률이라는 개념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뭐 고용률 같은 개념을 쓰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조차도 이제 충분치 않다라는 걸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스가 제시하고 있는 이제 이 상대적 과잉인구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계급의 이제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대단히 이제 예, 유력한 뭐 더할 나위 없이 이제 훌륭한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예, 다른 분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한 발제하신 분 가지만 포함해서. 더, 네, 은퇴자의 경우는 그럼 이 네 가지 은퇴자야, 범주의 경우 은퇴 빈민에 노동자. 들어가는 예, 예. 뭐 은퇴 노동자 은퇴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나름 그나마 그 노후를 최소한으로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수의 노동자들은 뭐 그럭저럭 살아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다수가 여기서 나와 있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최하층에 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당장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세계 1위죠. 예.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하자마자 1위를 차지했고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답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그럼 이 흐름에 따르면 이제 네, 결국엔 은퇴하고 노쇠하게 되면 네.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산업 예비군 후보가 될 수 없다면 빈민으로 된다는 게 이 흐름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맞는지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는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름 이제 뭐 지금 자본론 일권이 출간된 이후에 이른바 그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이제 충분치 않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에서도 강요를 해요. 이른바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나 이제 노령연금이라는 것들을 찔끔찔끔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에서 일부를 떼서 사적 연금을 계속 들라고 각종의 방식으로 권장을 하잖아요. 그 영역까지도 이제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서 써먹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그런 정도겠네요. 네,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고요. 선생님,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조금 크게 부탁드립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아유, 지금 이상해가지고. 제가 뭐 계속 놓치고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예, 뭐 임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류 경제학의 그냥 일반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은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네. 이거는 이제 불가능 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노동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의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건가요? 자본가들이 그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그 예,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오늘날까지도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아, 근데 근데 애초에 이제 이 수요 공급 법칙이
작용하는 토대 자체가 주류 자본가들에게 경제.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네. 노동자들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게 그거잖아요. 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주장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 자체는 뭐예요? 글자 그대로 이제 신성한 거다라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런저런 이제 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도 노동력을 사고파는 시장도 여기에 따라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일방적으로 자본가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항상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노동조합이 이 신성한 수요 공급 법칙을 이제 위반하는 거니까 대단히 이제 끔찍한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가식의 사고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계급에게 공정하면서 모든 계급에게 그 합리적인 그런 이론은 사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은 스스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철저하게 이제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은폐할 뿐이죠.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자, 더 없으시면은 뭐 25장의 제목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인데요. 이 법칙과 관련돼서 이제 막스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제문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7쪽이네요. 오선희 씨 지금 읽으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오선희 씨 읽기 가능하신가요? 어려우시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피린 씨 읽으실 수 있어요, 지금? 네. 네네,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부터요. 사회부, 기능하는 자본, 기능 자본 증대의 규모와 활력, 이리하여 또 프롤레타리아트의 절대수와 그들 노동의 생산력이 크면 클수록 산업 예비군은 그만큼 더 커진다. 자본의 확장력을 발전시키는 원인들, 바로 그것이 또한 자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 산업 예비군의 상대적 크기는 부의 잠재적 활력과 함께 증대한다. 그런데 이 산업 예비군이 노동자 현역군에 비해 크면 클수록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지 않으면 더욱 빈곤해지는 부정적 과잉 인구는 그만큼 더 많아진다. 끝으로 노동자 계급의 극빈층과 산업 예비군이 크면 클수록 공식적인 구호 빈민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 법칙이다. 다른 모든 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법칙도 이것의 실현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수정되는데 이런 사정을 분석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 자본주의적 국적의 일반 법칙에 대해서 뭐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당장 현실에서 이제 목도하고 있으니까,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 법칙 자체가 대단히 이제 과도한 예언이다라는 식으로 그 매도 당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스가 이 법칙의 실현이 뭐 여러 가지 사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지금은 이른바 선진국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이제 노동자들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겠지만 나름 2차 대전 이후에 장기 호황기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나름 잘 나갔을 때 선진국의 이제 노동자들이 그나마 유리한 상황에 이제 처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과
생활 수준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막스가 이야기한 이런 법칙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잘 운영되기만 하면은 결코 이제 피할 수 없는 법칙이 아니다. 막스가 틀렸다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당장 지금 어때요? 바로 그 선진국들에서 이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과 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 법칙이 틀렸던 게 아니라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 법칙의 실현이 일시적으로 이제 지연되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지연되었는가는 이제 또 새로운 공부가 필요할 텐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제 전 세계는 이게 19세기 그 중반에 이제 그 출연한 자본론이라는 텍스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가감 없이 실현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자, 몇 부분만 이제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현 씨 다시 부탁드립니다. 점점 더 증가하는 양의 생산 수단이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 증가로 말미암아 더욱더 적은 인간 힘의 지출로 가동된다는 법칙은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완전히 전도되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즉 노동 생산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자들이 취업수단에 가하는 압력은 그만큼 더 커지며 따라서 그들의 생존 조건, 즉 타인의 치부 또는 자본의 가치 정식을 위해 그들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은 그만큼 더 불확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생산수단과 노동 생산력이 생산적 인구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는 사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꾸로 노동인구는 언제나 자본의 가치 정식 욕구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 생산력의 발전이 그 생산수단에 비해서 살아있는 노동의 비중을 계속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는 갈수록 더 적게 일하고 덜 힘들게 일하면서도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정반대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단은 김기수 씨가 읽어주시죠. 네. 제4편에서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을 분석할 때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은 개별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다. 생산을 발전시키는 모든 수단들은 생산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전환되며 노동자를 부분 인간으로 불구화하고 노동자를 기계의 부속물로 떨어뜨리며 그의 노동의 멋있는 내용을 파괴함으로써 노동을 혐오스러운 고통으로 전환시키고 과학이 독립적인 힘으로 노동 과정에 도입되는 정도에 비례해 노동 과정의 지적 잠재력을 노동자로부터 소외시킨다. 또한 노동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방법과 수단은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며 노동 과정에서 비열하기 때문에 더욱 혐오스러운 자본의 독재에 노동자를 굴복시키고 노동자의 전체 생활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전환시키며 그의 처자를 자본이라는 자고노트의 수레바퀴 밑으로 자본을 위해 희생시키려고 질질 끌고 간다. 좋습니다. 자고노트의 수레바퀴가 그 발제문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부터입니다. 879쪽이네요. 네.
그런데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방법은 동시에 축적의 방법이며, 그리고 축적의 모든 확대는 다시 이 방법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된다. 따라서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노동자의 상태는 그가 받는 임금이 많든 적든 악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끝으로 상대적 과잉 인구 또는 산업 예비군을 언제나 축적의 규모와 활력에 알맞도록 유지한다는 법칙은 헤파이스토스의 쐐기가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결박시킨 것보다 더 단단하게 노동자를 자본에 결박시킨다. 이 법칙은 자본의 축적에 대응하는 빈곤의 축적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한쪽 끝의 부의 축적은 동시에 반대편 끝, 즉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자본으로 생산하는 노동자 계급 측의 빈곤, 노동의 고통, 노예 상태, 무지, 잔인, 도덕적 타락의 축적이다. 예, 좋습니다. 자, 자본의 축적에 대응하는 빈곤의 축적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제 빈곤, 노동의 고통, 노예 상태뿐만 아니라 무지와 잔인과 도덕적 타락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예, 갈수록 묻지마 범죄 같은 게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단히 이제 잔혹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예, 자기 자신이 엄청난 이제 괴로움을 겪고 있고, 예, 정말로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왜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지한 상태라면은 예, 잔인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흔히 사회 현상, 병리적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뭐 혐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의 실체가 결국 자본주의가 충분히 잘 발전하고 성숙한 필연적인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예, 이게 오늘 막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범위에서 더 하실 말씀, 질문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예, 더 없으시면 교수님, 말씀, 네네네. 지금 이 자본주의라는 이 구조가 그 현재 노동자 간의 대립으로 저는 이제 그거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건지 아니면 뭐 의도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가 이게 노동자 간의 대립을 불러일으켰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오늘 요 내용이요. 오늘 내용이요. 예, 정책. 그러니까 예. 그 과잉 그러니까 인구에 속하는 가인구하고 현역 노동자들과 노동군과의 그 그런 현역군, 그렇죠. 현역군.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구조 자체가 대립을 불러일으킨 건지 아니면 자본가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립을 불러일으키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뭐 같은 이야기이면서 둘 다이지 않을까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말씀하신 김에 이제 867쪽에 하단 그 다음 보면은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868쪽에 그러나부터 읽어주죠. 그러나 내일 아침이라도 노동을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양으로 제한하고 그것을 노동자 계급의 각 층에게 나이와 성별에 알맞게 배정한다면 국민적 생산을 현재의 규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 인구로는 절대로 부족할 것이다. 현재 비생산적 노동자의 대다수가 생산적 노동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이제 그 소수의 취업자들에게 과도 노동을 시키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노동을 배분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실업이라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각자가 이제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생산력이 더욱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노동 시간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충분히 이제 가능한 상황에 우리는 지금 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생산력은 그만큼 충분히 발전했는데 예,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근로인민의 고통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막스가 자본론을 쓴 목적이 뭐예요? 자본주의가 어떤 사회인가, 어떤 경제 법칙으로 작동하는 사회인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목표다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할수록 빨리 이 체제를 이제 전복시키는 게 가능해질 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그걸 이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될 엄청난 이제 고통과 그런 참상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 개인 사정으로 쉬고요.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요. 25장 5절은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막스 당대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예증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분량은 좀 많은데 내용 자체가 거의 전부 다 이제 예시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래저래 그 진도를 좀 놓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한 주 쉬는 동안 그 부분 따라잡으시고 마무리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수고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